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상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이 중요한 군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저궤도를 놓고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웅 교수님, 저희가 한국 최고가 아니라 위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하셔서 제가 모셨는데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을 대북 감시망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찰 위성 3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위성인가요? 지난 21일이죠. 지난 21일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대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 9으로 3호기가 발사가 됐고 그 이후에 궤도 안착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호기 같은 경우는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영상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에 기반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주 야간 또는 어떤 전천후, 악천후 조건에서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한 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건 전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탑재체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파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돼 오는 신호를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야간이든 악천후 조건에서도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1호기가 발사됐던 게 EOIR, 즉 그 광학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위성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제 구름이 끼어 있거나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2호기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3호기 같은 경우는 영상 레이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5기로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기를 운용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주요 시설, 주요 관심 시설에 대해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2시간이면 거의 실시간에 가깝네요. 2시간이면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실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2시간의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초소형 사위성이라고 하는 40기의 위성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촘촘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3호기가 대북 감시 정찰 임무에 투입이 된다면은 얘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비유를 해주세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 어느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총 5호기까지 이제 발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2시간 말씀하셨고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누구의 집무실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집무실에서 내가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책의 글자까지는 안 보이고 창문까지 다 보이는 거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인공위성의 어떤 규모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방문 주기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군사를 할 때 운용의 측면에서 우주도 활용하지만 이제 공중이라든지 지상과 그다음에 전파, 사이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 갖고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중첩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정보 수집에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우리는 갖고 없는데 북한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되게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핵이요? 그렇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제 발사의 징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성능 이제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그런 징후라든 식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우리 풍계리 핵실험장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자세하게 더 볼 수 있으니까 더 빠르게 그런 거죠. 대응할 수 그런 있다. 쪽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감시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결국엔 저희가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운용할 때 어떤 감시 자산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타격률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군사적으로 아주 효용성이 되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위성 얘기하다 보니까 궤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팀 마셜이라고 이제 BBC 기자 출신인 그 국제 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궤도를 지배하는 자가 지구를 지배하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궤도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저궤도고 또 어디까지는 고궤도고 이 저궤도가 왜 또 중요해지는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저궤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뉴스페이스 최근에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제 발사체가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위성을 저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보셨다시피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패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저궤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주로 관측 위성 위주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학 위성이나 이런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들이 주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40년까지는 이 통신위성 시장이라고 하는 게 74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궤도에 왜 통신위성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민간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의 5G라고 하는 통신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건 자율주행차나 그다음에 UAM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150m 고도까지만 통신 영역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지구 저궤도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 통신위성이라고 하는 건 정지궤도에서 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여기서 정지궤도라고 하는 건 지구의 그 자전 속도 그리고 위성의 공전 속도가 일치했을 때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이를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 통신위성을 배치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지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후레쉬 같은 걸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후레쉬를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커버리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이제 밝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래시로 비유하시니까 딱 찰떡이네요. 이게 36,000km 고도 상공에 있기 때문에 네. 또한 통신을 했을 때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저궤도에 이제 통신위성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수신 감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고도가 내려옴에 따라서 대략 500km 정도로 고도가 내려옴에 따라서 이러한 그 커버리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후레쉬를 가깝게 비추게 되면 영역이 제한되는 것처럼 하지만 밝기는 밝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감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성을 굉장히 많은 위성을 배치하는 이유는 이런 커버리지가 좁아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들을 배치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군사 위성뿐만 아니라 뭐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위성들을 저궤도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주 정보 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EOIR이나 이런 전자광학 위성이 있을 거고 전자광학 위성은 이제 빛의 파장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위성으로 보시면 되고 사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레이더라고 하는 건 전표적으로 표적을 획득을 하는데요. 이 사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성의 진행 방향에서 전파를 송신을 하고 수신대에 들어오는 신호를 여러 가지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3차원 형상을 갖는 위성 영상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호정보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정보에만 기반을 한다 그러면 어떤 우리들의 관심국이 어떤 행위를 펼칠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을 기립을 했을 때 저들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 정보를 감청하는 위성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펜스 프라임 쭉 해보니까 현대전을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쓴다면 우크라이나전이 정말 많은 의미에서 이제 그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스타링크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됐습니까? 전쟁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결국은 피 흘리지 않는 승리가 돼야 되고 그게 전승이라는 건데 그것이 축적되게 되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뭐냐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 먼저 때리면 돼요. 이게 성견, 성계, 선타 또는 감시, 결심, 대응이라는 주기인데 그 주기를 상대보다 빨리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성견, 선타를 이제 러시아 군보다 더 단축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전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스타링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 뭐 군에서 뭐 초연결 네트워크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적이 이제 표적을 탐지해서 결심을 해서 때리는 속도보다 내가 그걸 더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적은 한 번 할 때 저는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적보다 저희가 전투력이 우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시 자산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로 타격 자산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상 기반에 있는 무전이라든가 통신 체계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저궤도에 있는 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바로 보내서 바로 이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적보다 그 템포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를 섞어서 하는 유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흑해 함대의 3분의 2가 개멸되는 것도 결국에는 무인 수상정과 스타링크의 합 이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로봇으로만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그 반격을 경멸한 것도 결국에는 로봇에게 적시적절한 어떤 그 명령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 획득한 정보에 관련돼서 이제 재래식 전력을 같이 투사하는 실시간대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좀 게임 체인저라는 거를 좀 말은 좋아하진 않지만은 결국에는 궁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었어. 그냥 제 예상인데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스타링크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저궤도 위성군 구축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링크를 필두로 해서. 네네. 저는 이게 좀 더 속도가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15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발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어떤 자료에 따라서 뭐 몇 기가 됐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27년까지 12,000대의 어떤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떤 저궤도를 다 이렇게 양탄자처럼 둘러싸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간단 없는 통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우주 인터넷, 우주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뭐랄까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어떤 저궤도였기 때문에 신호의 강도가 세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위를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한 개 위성이 지나가고 이제 통신 커버리지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다음에 있는 위성이 그거를 이제 핸드오버 기능으로 해서 이제 바로 받거든요. 그걸 갖다가 광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끊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번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도 이 스타링크가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도 쓰고 있어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이게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궤도 위성군 구축 계획은 현재까지 뭐 이거 말고도 왜냐하면 어떤 저궤도의 어떤 위성 체계도 단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능화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에서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IRIS-2라는 프로젝트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원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군이 이제 전구 작전 계획을 세울 때 스타링크를 주로 쓰지만은 어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대위성이라든가 이런 위협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을 때는 이제 동맹국, 군사 협력국의 어떤 저궤도 위성 시스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민급 융합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제 협력 차원에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뭐 저궤도도 아니고 초저궤도에 주목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13,000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중국의 흐름들이 네. 과연 스타링크가 대적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제 뭐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게 초연결, 초융합인데 그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지상 무기 체계 그리고 우주 공간의 우주 무기 체계를 연결했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도 뭐 1호부터 스타링크와 같은 통신 위성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과의 군사적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은 발사체 기술을 비롯해서 위성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 특성상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신속하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나중에는 이제 지구를 네, 위성망이 딱 싸겠는데 포장지처럼 네 맞습니다. 이 흐름대로 경쟁이 붙는다면은 초저궤도는 뭐예요? 그러면 초저궤도.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이라고 하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더 밑에 층으로 간다는 네, 건가요? 미국이 15,000개, 카이프 프로젝트 3,000개, 중국이 12,000개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500km 대역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위성 간의 충돌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통신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상대국에 대한 어떤 통신 재밍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2의 전력화 고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한 고도 300km 정도의 확 초저궤도를 낮아지네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고도를 내리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라고 아까 하는 보니까 부분에 뭐 있어서는 커버리지는 좁아지지만 더 정밀하게 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광학위성을 내리게 되면 예. 고도를 200km 정도 내리게 되면 해상도를 대폭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영상 레이더는 해상도보다는 NESG라고 하는 영상 품질 지표가 있는데, 그 영상 품질 지표를 대폭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호 정보 감청을 하는 위성 같은 경우는 더 잘 들리겠네요. 네, 신호 정보 수신이 훨씬 원활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를 하는 게, 이게 초저궤도 환경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위성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와의 충돌 때문에 어떤 그 코팅이나 이런 고장도 더 재료적인 많을 수 있고. 마모적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가장 큰 기술적 문제가 초저궤도라고 하면은 희박기체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희박기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항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초저궤도 위성의 컨셉을 보게 되면 항공기하고 유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항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초저궤도의 희박기체를 흡입을 해서 이걸 추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초저궤도에서 어느 정도 궤도 검증 시험을 마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흐름을 들어봤는데 대만 어떡합니까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중국이 왜 그럴까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활약상을 목도했잖아요. 중국이 목도했고, 그다음에 목도하기 이전부터 이제 이런 고항 프로젝트는 실시가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우주 군사 과학 기술을 보게 되면은 스타링크가 있는 저궤도층을 위아래로 이제 둘러싸는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저궤도에서는 이제 항공기의 어떤 형태로 해서 쭉 가는 부분도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소형 위성을 깔아서 위아래는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이제 뭐랄까 야, 하나 둘러싸는 어떤 머리 그런 좋네요. 부분하고, 왜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 뭐 전자전이라든가 이제 뭐 사이버전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가 있고, 와차하면은 궤도를 바꿔갖고 충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럼 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급속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선 이제 정치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라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데이터의 어떤 뭐랄까 축적됨이 이제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을 투사해서 미국보다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전 세계로 자신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고 하면서 1대1로 하면서 막 확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나토가 우리 쪽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많은 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해서 이제 딱 하나씩 다 박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결심 대응의 어떤 주기가 미국보다 빠르지 않으면은 이거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자기 영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펼치는 곳곳마다 마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미리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어떤 본 것을 실시간대에 자기가 조치를 해야 되면서 바로 이제 여차하면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상 기반이라든가 특정 기반으로 해서 통신망 갖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항 프로젝트는 필수적인 거고, 결국에는 중국의 대달력과 맞춰서 우주 굴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대만도 뭐 기술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에도 위성 통신을 구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단계와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입장에서 가장 꺼림직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서 많은 그 비즈니스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쪽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리적인 특성상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국이 해저 케이블을 만약에 차단을 시키게 되면 통신망이 어떻게 보면 괴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체적으로 뭔가 통신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타사라고 하는 대만 우주국을 통해서 그 비안드 5G라고 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뭐 한 120개 정도 에리오 위성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아예 사고를 전환했어요. 이렇게 위성망을 막 구축할 때 우리는 저지하겠다. 그래서 아예 그 적에도 위성을 파괴하는 위성. 뭐 ASAT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안티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개념이 제가 현역 마지막 단계에 이제 미군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연찮게 그런 개념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ASAT 어떤 방법이 다양해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생각할 때 보면은 뭐 밑에서 뭘 써가지고 이렇게 유격하겠다 뭐 그런 것으로부터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하면 CSIS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발간한 우주 위협 평가 2022에서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는 저궤도 위성의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기서 아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라서 이제 그 로봇8 같은 기술이 되게 이제 발전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공위성에다 부착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그물을 이제 우리가 드론 잡을 때도 뭐 그물을 발사하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거나 또 상상력을 좀 이렇게 더 발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 레이저도 다뤘지만 레이저를 뿅뿅뿅 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안에서 이제 핵폭발을 시키면서 EMP탄을 한번 이제 그 폭파시키는 상태에서 다 광정면에 관련된 어떤 저궤도라든가 저궤도에 있는 그 위성들 한꺼번에 다 이제 뭐랄까 불능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는 어떤 방법이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상상력을 작용하고 그게 또 이제 창의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선은 지금은 지상에서 쏘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지만은 모르는 거죠. 우주 위에서는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로 쏘아 올리는 무기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파괴력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관련돼 갖고 미 정보 당국이 2020년 5월 달에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코스모스 2553이라고 알려진 대우주 무기를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기가 만약에 이 무기가 실전 배치가 되게 된다면 그 우주 공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지구 저궤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발뺌하죠. 그런 거 아니다. 연구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살펴보니까 연구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궤적이나 다 살펴봤을 때 그러면서 이걸 갖다 지금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주에서의 어떤 강점이 미국의 어떤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투력의 힘이 초연결 네트워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불능화가 되게 된다면 미국의 힘도 지상에 아무리 많은 플랫폼이 깔아져 있어봤자 연결이 안 되거나 데이터가 송수신 안 되면은 전투에서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 우주사령부에서 러시아가 이제 폴레사츠크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로켓을 발사했고 여기에 지구 저궤도에서 다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대우주 무기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올해 이제 발표한 거에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22년부터 연속성 있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어떤 전투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된 거예요. 러시아 또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결집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다 위성 싸대고 또 위성을 쏘는 또 위성을 싸대고 이러면은 네. 너무 제가 이제 한가한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네. 해도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위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때 상관없으니까 우주라는 게 무한대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법률로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위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성의 임무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걸 폐기 기동해야 되는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폐기 기동이라고 하는 건 대기권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완전 연소를 시켜내는 형태를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위성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폐기 기동을 하더라도 완전 연소가 안 된 부분은 지상에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민간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우주국이라고 하는 이사라고 하는 유럽 우주국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추적 가능한 우주 물체라고 하는 게 약 35,800개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성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약 4만 개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좀 뭐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위성 몇 개 있다고 무슨 상관이냐. 네, 일단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네.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인류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환경 오염적인 부분까지의 영향을 받을 고려를 수 해야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리그노셋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위성을 올리고 있거든요. 나무로 만든 게 거기서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증 위성이 곧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완전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성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우주 쓰레기가 저희 방송하는데 갑자기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딥하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일렬로 가로지르는 불빛.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군지비성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광경이 얼마 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여러 개의 불덩어리. 정체가 무엇일까요? 영상이 촬영된 것은 지난 11월 미국 텍사스주였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보고는 텍사스주를 포함해 콜로라도주, 캔자스주에서도 잇따랐습니다. 흡사 유성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 하지만 미국 과학계는 자연 유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한 천문학자는 2022년에 발사된 스타링크용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에서 활동하던 인공위성은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했을 경우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스타링크 위성의 경우 지금까지 약 400기 정도가 지구 대기권으로 낙하하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위성이 떨어질 때 보통은 대기권에서 연소하지만 열에 강한 소재의 경우 파편이 지구로 추락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로켓 잔해로 추정되는 우주 쓰레기가 떨어져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도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요. 1984년 저궤도로 발사됐던 미국 인공위성 ERBS가 한반도에 추락할 수 있다며 경계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ERBS는 2005년 은퇴 후 20년 가까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 지구에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한반도 상공을 지나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해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죠.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가 사람에게 떨어진 건 역사상 딱 한 차례 있었는데요. 1997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살던 로티 윌리엄스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손바닥 크기의 우주 잔해물 파편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우주 물체의 추락으로 죽거나 다칠 확률은 1만 분의 1에서 27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미미한 상황. 하지만 민간 기업의 인공위성 발사가 잦아지면서 지구로 추락할 우주 물체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동체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알루미늄이 산화알루미늄으로 바뀌고 지구 상공에 흩뿌려진 산화알루미늄에 태양광이 반사되면서 지구 기후가 냉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냉각으로 지구의 기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특정 지역의 기후 변화가 집중되면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전 세계의 우주 감시 네트워크 SSN을 운영하며 우주 물체의 궤도와 추락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환경 감시 기관을 통해 인공 우주 물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에 접근해 로봇팔로 잡아채거나 그물을 던지는 등 우주 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나서는 중입니다. 인공위성 개발과 더불어 우주 환경을 면밀히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진정한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적에도 인공위성 글로벌 각축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뭐 나무 위성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네. 위성,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형 위성이 아니고 소형으로 꾸린다고 해요. 네. 어떤 기술입니까? 일본에서 이제 위성 군집 위성을 네.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 예산으로 약 2조 6,400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됐고요. 약 50여 기 소형 위성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위성으로 구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형 위성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한 번의 발사에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볼륨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형 위성으로 주로 컨스텔레이션을 이루는 그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중국, 그다음에 북한 주요 시설이나 움직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자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 50여 기 정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한 30분 간격 정도로 어느 특정 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주요국의 이제 뭐 미사일의 원점이나 그다음에 극초음속 요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준실시간 개념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50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하는 위성 개발 성공했다고요. 왜 미국이 이걸 할까요? 미국은 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서 계속해서 뭐 전략화를 했다, 뭐 실험을 했다, 극초음속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극초음속이라 하게 되면 마 5 이상의 어떤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방공 체계로는 이제 뭐랄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온다 하면 쏘면 끝나는 거네. 쏘면 하고 뭐 해야지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대기권을 이탈했다가 재진입하는 어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정직하잖아요. 탄도국선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재진입한 다음에 방향을 지가 틀어요 또. 다탄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 본토를 공격받는 거는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9.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랄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저궤도에 있는 아까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어떤 군집형 어떤 소형 위성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의 MDA라고 하는데 그 중심으로 2023년 4월 달에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 10기를 처음으로 쏘아 올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15일에도 미사일 방어청하고 이제 우주개발청이 함께 해서 또 6개의 저궤도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6개의 위성 중에 2개는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용 우주 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4개는 탄도미사일 추적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저궤도로 이동하는 어떤 올려있는 군집 형태의 어떤 위성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통신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지나가게 되면 인접해 있는 바로 후속하고 있는 그런 위성에게 핸드오버를 하면서 실시간대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이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탄도미사일이 이제 제기권에 진입하거나 국정미사일 진입을 해갖고 이동을 한다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추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위성으로부터 이제 여기를 타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에다가 실시간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초부터 이제 식별됐으면은 이게 연결 초연결돼 갖고 여기에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올 수 있는 곳을 예측하고 거기에다 이제 미리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지상, 해상, 공중에 있는 유격 체계에 의해서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확장 전투 공간 체계라고 해요. PWASA라고 하는데 뭐냐면 감시와 정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지상과 해상과 공중이 아니라 우주 공간까지 확장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확장 전투 공간 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개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구현됐어요. 또 거기에요? 예. 어떻게 되냐면 2023년 5월 4일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네. KH-47인데 킨자리라고 들어보셨죠? 전투기에서 쏘는 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군사 지원을 받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이제 요격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패트리어트 앞에 요격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어떤 정보 체계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네. 스타링크와 그다음 패트리어트의 조합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요격했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러시아 대망신이었습니다. 대망신이었어요. 예. 북한이요 만리경 1호라고 해서 저궤도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기술력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크라이나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9월 11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바라 골프 미국 우주군 민군 합동 작전단의 단장 이제 원스타거든요. 와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북한 만경리 1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만리경. 예. 만리경 1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큰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정보 감시 정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군사적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3호기까지 발사를 했잖아요. 4호기, 5호기가 계속해서 발사가 될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 관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2024년 3월, 이제 지난 3월이죠.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위성 전문가 마르크 랑브룩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 상승 기동을 했다며 위성은 살아있고 이제 북한이 위성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궤도를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 위성이 상승을 하거나 움직임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뭐 생명력은 단축되겠지만은 다른 어떤 공격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병력들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가로 해서 뭘 받죠? 얘네들은 재래식 어떤 무기 체계를 주는 대신에 첨단 과학 기술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 얘네 뭐 이제 위성이라든가 이런 발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궤도에 관련된 어떤 위성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ASAT, 아까 말한 대위성 무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군사적 입장에서는 안보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경리 1호가 만리경 1호만 뭐 적에도 안타기 때문에 한 개의 어떤 위성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후속에서 나오는 연구와 전력화를 봤을 때는 큰 위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 입장에, 특히 한반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북한의 기술력 있습니까 했는데요. 아예 아까 뭐 여러 위성이 있었잖아요. 대위성 기술도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게 되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발사체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뭐 이제 을지훈련이라든가 하게 되면 어떤 대비 훈련을 하면 EMP 대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핵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그 폭파되는 EMP도 있고 핵이 아닌 것에 의해서 폭파되는 EMP 기술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합체된 거는 실무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각의 어떤 요소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북러 밀착이랑 황금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눠져 있는 요소들을 붙여봐 버린다면 충분히 이제 대위성 무기로도 이제 뭐랄까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속도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없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지금의 북한 수준을 볼 것이 아니라 아니죠, 네. 퀀텀 점프할 수 그렇죠. 있다. 당연하죠. 네. 시간 문제다. 네. 저궤도 위성의 군사적 활용도 저희가 쭉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국내 위성 개발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거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해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도 그렇고 위성도 그렇고 거의 1년 단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쫓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어떤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도형 우주 개발로의 전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우주를 통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주도의 그 우주 산업에서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선도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궤도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것, 남들이 한다고 하지 않은 하더라도요. 것. 하지 않은 걸 수 있지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획되는 건 그대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예, 그 남아있는 어떤 빈 곳은 찾아야 된다. 동맹국이라든가 군사협력국과의 어떤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커버를 하고요. 우리가 너무 기술에 예. 매달리는 거예요. 또 필요하게 되면 아까 말한 거 스타링크라든가 네. 뭐 이제 있는 영국이라든가 거 갖고 있는 활용해요. 것들을 활용하는 민간 자산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궤도가 저희는 이제 구세사고 꽃놀이패라고 하거든요. 우주 공간에 거기를 이제 잡으면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많은 것을 확보되니까 거기 말고도 또 하나 꽃놀이패가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어디? 고고도예요. 고고도. 고고. 그러면은 저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이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수도 위성, 그다음에 이제 고고도 이제 무인 정찰기 그러면서 계속 떠 있잖아요. 태양광처럼 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저궤도 이제 있는 어떤 위성과 어떤 유사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다른 나라가 또 저궤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집중한다 해서 우리도 따라가긴 가야겠죠. 하면서 그건 하되 있는 거 남들이 가지고 하지 않은 공간, 우리가 있는 것 예, 중에서 예, 남들이 하지 않은 공간.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전력하면서 우리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다변화하면서, 왜냐면 통신은 주통신, 1통신, 2통신, 3통신 이런 식으로 보조통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다계층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주는요 과학을 넘어서 안보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지구 저궤도 쟁탈전이 궤도에 올랐는데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